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먼델 플레밍 모형과 환율 제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장은 소위 지금까지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경제 모형, 소위 ISLM 모형을 배웠습니다. 이 ISLM 모형의 개방경제판이다 라는 거죠. 개방경제에서의 이 새로운 ISLM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사실은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폐쇄경제 하에서의 ISLM 모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델 교수하고 플레밍 교수가 개방경제판으로 이제 확장을 시킨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볼 내용은 먼저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을 유도를 할 겁니다. 뭐 유도라기보다는 ISLM 모형에서 그 차이를 딱 설명하게 되면 아주 그 새로운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먼델 플레밍 모형 하에서 뭐 이 정책의 변화, 정책에 따른 영향을 쭉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개방경제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고정환율대에서의 정책에 대한 효과 아니면 변동환율대에서의 정책에 따른 효과 그런 것을 다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방경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개방경제도 개방경제에 따라 경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나라마다 성질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국 개방경제라고 했습니다. 소국 개방경제. 소국이란 것은 이 우리나라 규모가 적다라는 거죠. 적은데 그러면 그걸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자체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주는 경우를 우리가 소국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 시장 가격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동일한 비율로 가격에 변화를 영향을 주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정책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안 주죠. 안 준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국내 시장 가격에서도 변화가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국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뭐 유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기름 가격이다. 유가가 뭐 최근에 유가가 다시 또 오른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기름에 대한 수요가 확 늘었다고 해가지고 세계 유가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가 소비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비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소국이라 하죠. 그러나 반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뭐 기름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 그러면 세계 유가가 크게 변합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2005년, 6년 세계적인 고유가로 배럴당 뭐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원인이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난 세계적인 자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원을 사용해서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이 경기용 뭐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항만, 공항 아니면 이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뭐 깨끗하게 새로 다 만든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만들려 그러면 건설하고 하려 그러면 자재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 가지고 이제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유류가 필요하죠. 중장비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유가를 올린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학에서 그런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나라, 경제 규모를 대국이라고 하고, 소국은 이제 그걸 영향을 안 줄 정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딱 잘라가지고 뭐 이 나라는 몽땅 소국이고 이 나라는 몽땅 대국이고 뭐 하나도 영향을 안 준다. 뭐 그렇게 보기는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사실은 중간에 그레이 에리어가 많긴 많은데 뭐 그거는 현실 이야기고 모형에서는 일단 딱 잘라서 영향을 완전히 안 준다. 뭐 아니면 거의 완전히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모형은 봅니다. 모형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현실을 분석할 때는 현실성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딱 잘라가지고 몽땅 소국이다, 몽땅 대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할 때는 사실은 11장, 12장에서 배웠던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개방 경제입니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서 정책 분석하기는 그 부적당하고, 지금 배울 이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소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2 정도, 그러니까 GDP로 봐가지고 12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향을 안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종종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 자체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일까지도 발생은 합니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완전 소국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챕터 내용은 다 소국 경제,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가지고 볼 겁니다. 모형으로 소국 가정 하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부록에 보면 대국 경제에 대한 모형을 뒤에 부록에서 다 다뤄놨습니다. 이 독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나라는 소국입니다. 대부분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국 모형이 더 파퓰하다라는 거죠. 물론 소수 몇 개, 미국이나 중국 정도는 대국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세계 경제 그러면 한 서너 개라 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부상해가지고 두 번째로 되지만 그전에는 뭐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세 경제를 봤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 개 비중이 비슷했어요. 뭐 조금 차이 났지만 어쨌든 그 세 개 큰 덩어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중국, EU 이 세 개고 일본이 거기서 비해 가지고는 조금 떨어졌다. 근데 EU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 하나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규모가 떨어지지만 이제 그걸 다 합친 EU라 그러면 거의 미국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덩치로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좀 큰 덩치로 봐서는 대국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먼델 플레밍 모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자율 차이의 원인과 영향. 자, 이게 이제 개방 경제에서의 제일 큰 차이인데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형도 개방 경제에서도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따른 정책 효과를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서구 개방 경제 모형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ISLM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서도 동일하게 총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 새로운 용어들이 고정환율제, 먼델 플레밍 모형, 변동환율제, 뭐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그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평가절상, 평가절하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절상이라 그러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이 번역에서 이걸 사용한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평가절상, 평가절하는 고정환율제에서 그 나라 통화당국이 통화 가치를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주체가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평가절상이라는 때를 대부분 나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가치가 올라간 거죠.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또는 이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용어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 뭐 한 서너 장의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개방 경제의 제일 큰 차이는 완전 자본 이동입니다. 자, 개방이다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제적인 개방이라 그러면 무역, 그러니까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방,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느냐.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느냐. 자본시장의 개방. 뭐 이 두 개를 크게 나눕니다. 실제 뭐 그 외에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많죠. 뭐 문화시장 개방, 뭐 아니면 노동시장 개방,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많습니다. 많고, 뭐 거의 끝까지 개방이 안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걸 다 빼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개방을 이야기하면 이 상품 부분과 상품 및 서비스, 실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본 부분이라는 거죠. 자본 부분인데 이게 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이게 나누어집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본다 그러면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제일 처음 개방은 사실은 수출입니다. 수출에 대해 가지고는 폐쇄 경제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파는 거 팔아서 돈 벌어오는 거야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는 뭐 개방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모든 나라는 그 부분은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품 부분에서의 개방이 안 돼 있는 것은 수입에 대한 개방이죠. 우리나라도 수출 주도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입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개방된 것이 1990년대입니다. 80년대 말부터 개방했어요. 그 전까지는 외국 물건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특별히 필요한 그러니까 자본재는 뭐 다 허용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기 위한 기계는 우리가 못 만드니까 다 외국에서 수입을 했지만 그 외 소비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80년대 그 중반까지는 전혀 개방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수입에 대한 이제 개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걸 열어놓으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 개방돼 있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 시장도 완전히 개방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자본시장은 또 개방이 그것보다 훨씬 더 늦었습니다. 90년대부터 개방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아주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정작 완전 자본시장 개방을 했는 것은 98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뒤에 1998년, 99년부터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자유롭게 못했죠. 우리나라 주식을 자유롭게 못 샀습니다. 그게 완전히 자유화된 것이 99년. 그 뒤부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아무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주식을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방경제라는 것은 상품의 수출 수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양국 간 자본 흐름이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상태에 대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R은 R스타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스타라는 걸 붙이는데 이 스타는 세계시장 가격이다라는 거죠. 세계시장. R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이자율입니다. 국내 이자율이죠. 국내 이자율은 R스타다. 세계시장에서의 R스타다라는 거죠.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이다. 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럼 R스타가 뭐냐? 세계시장에서 이 이자율이 뭐냐? 라고 하겠지만, 뭐,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진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대답해 주죠. 세계시장에서 R스타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시장금리라 그러면 우리가 T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무성 채권금리, 그러니까 국채의 단기국채, 3개월 만기 단기국채를 그 나라 시장금리라고 부릅니다. 시장금리인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뭐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채권, 양도 많고 거래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3개월 만기 T빌 이자율이 거의 세계 시장 이자율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라고도 봅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금리를 볼 때는 실제적으로 거의 세계 시장 금리를 우리가 리버라고 합니다. 리버라고 들어봤겠죠. 어디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리버는 런던 인터뱅크 오버나이트 레이트 그 약자입니다. 런던 L 인터뱅크 I
O는 overnight rate. 그게 이제 런던에서 은행 간 콜 금리입니다. 콜 금리. 초단기 금리죠. 은행 간끼리 하루 내에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은행의 영업을 마치고 돈이 남는 은행과 부족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서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과부족을 이제 청산을 하죠. 그럴 때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빌리고 빌려주고 빌려올 때의 이자율.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모든 나라에서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그러고 콜 금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런던의 콜 금리라는 얘기죠. 런던의 콜 금리가 리버입니다. 리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세계 시장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세계 시장 뭐 큰 국가 간의 큰 거래에서는 리버 플러스 얼마로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리버 플러스 그 이자율이 사실은 제일 낮은 이자율입니다. 제일 낮은.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낮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거래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리버 플러스 향후 10년 동안에 뭐 이자율을 뭐 언제, 그러니까 매 분기 초에, 분기 말에 결정을 하면서 그때 이자는 리버 플러스 뭐 3%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위 기준금리라고 하면 리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알스타 정도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실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알스타가 모든 나라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조금 이제 가정을 좀 완화시켜가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비용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뭐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시장이 다 이 알스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완전 자본 이동 하라 그러면 당연히 R은 알스타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ISLM 모형에서 IS 커브에서 소위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이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움직이면서 소위 상품 시장 균형을 마련해 줬는데 이자율이 알스타로 딱 고정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자율은 소위 시장을 균형시켜주는 그런 가격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죠. 즉, 요 가정을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게 IS 커브죠. IS 커브인데 이제 여기다가 개방 경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NX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서 우리가 GDP를 보면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 배웠던 이야기죠. 원론 거시부터 배웠던 아주 초기부터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동안에 이 NX는 분석의 간편성을 위해서 빼버렸었죠. 빼버렸는데 이제 뺏는 것을 원위치로 돌렸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배웠던 IS 커브 식에서 이 I는 이자율의 함수다 그랬는데 이 R 자체가 이제는 그 대입을 하면 R스타로 됐죠. 그러면 이게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R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이자율 변수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해주는 역할이 여기 등장했죠. NX 안에 괄호열치가 2를 집어넣습니다. 즉 순수출은 2라는 것의 함수다. 2는 진짜 하겠지만 환율이죠. 환율의 함수다. 즉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환율이 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 변수다. 그래서 이제는 R이 아니라 환율에 따라 가지고 시장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ISLM 모형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환율을 정의하는데 이 환율은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이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국내 화폐 한 단위당 외국 화폐로 정의된 환율이다. 자, 환율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게 하고 이 반대로 정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데, 자, 이 정의를 일단
이 교재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뒤바꿔가 설명하면 다 더 복잡하게 될 테니까 이 정의대로 따라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율의 값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거죠. 자, 현재 환율이 얼마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아마 1180원일 걸 그럽니다. 오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180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엄청난 가정이 깔린 겁니다. 환율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딱 1180원이라는 것은 뭘 하나를 특징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미 달러 환율이고 그것도 국내 화폐 한 단위당이 아니라 국내 화폐라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죠. 원화 한 단위당 달러가 아니고 달러 한 단위당 미국 달러 한 단위의 가격이 현재 1180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화폐 한 단위당 지금 우리 돈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환율로 쓰고 있습니다. 환율로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반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축통화 논란이죠. 영국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기축통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왔습니다. 써왔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기축통화에서 밀려났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영국 내에서는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 관행을 바꾸면 너무나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두 나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독자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정의가 이 모형을 설명할 때는 훨씬 더 유용해요. 훨씬 더 인투이티브합니다. 인투이티브한 것이 이렇게 되면 이 환율 자체가 바로 그 물건의 가격입니다. 환율 자체가 그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고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죠.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돈의 가치도 오르는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 가치로는 반대입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겠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돈 가치는 절반이 됩니다. 반으로 떨어진 거죠. 달러 한 장 사는데 1,0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2장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 돈이, 미국 돈이 배로 비싸졌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물건이 국내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출할 때 가격은 거기다가 환율을 곱해서 가격하는 거죠. 달러로 나타내는 가격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000원에 국내에서 1,0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뭐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1달러에 팔릴 겁니다. 1달러에 팔릴 건데 수출될 건데 환율이 2,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1,000원짜리 물건이란 것은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로 한다 그러면 50센트. 1,000원은 뭔가 하면 1달러가 2,000원이니까 1,000원은 50센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50센트에 팔리는 겁니다. 50센트. 50센트 가격이 되는 거죠. 국내 가격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50센트.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원으로 갔는데 숫자는 커졌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나라 물건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환율의 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을 이야기하면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정반대가 되죠. 이렇게 정의하면 정반대의 환율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 가격도 올라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설명하기는 더 쉽다, 더 낫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물론 경제학, 물론 또 그렇고 모든 책에서 우리가 환율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정의를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쓰는 환율의 정반대의 정의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명목환율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모든 지표는 실질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경제학에서는 이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실물에 대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명목 부분은 사실은 거기다가 명목으로 나누면 거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숫자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펀더멘탈한 부분, 실물 부분에서 중심으로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화폐율을 합치면 명목값이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명목. 그러니까 고전파 이론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정의 자체를 다 명목 변수라고 정했습니다. Y도 명목 GDP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 변수라고 정했죠. Y도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고 소비도 실질 소비, 투자도 실질 소비, 정부 지출도 가계 수준으로 나눈 실질 정부 지출입니다. 이자율도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요 E는 환율은 명목 환율로만 정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정상화를 시킵니다. 이제 필요할 때는 정상화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환율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실제까지 같이 지금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뭐 일단 명목으로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나중에 실질 환율에 대한 논의를 보겠지만 여기에서 명목 환율을 실질 환율로 이제 바꿔서 보면 되는데 바꾸려 그러면 양국의 가격 수준, 물가 수준 비율로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되는데 이때 현재까지는 뭔가 하면 단기 모형에서는 물가는 변하지 않는 거죠. P는 고정입니다. 물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가에 따른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변동 요인은 이 뭐 명목 부분밖에 없습니다. 실질하고 명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변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명목 환율을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P가 변할 때는 이제 이걸 실질 환율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한 IS 스타, 그러니까 이제 개방경제판 IS 커브를 이제 폐쇄경제에서의 IS하고 이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위에 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IS 스타 곡선. 이거는 소위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IS 곡선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IS 곡선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인데, 뭐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R이 R 스타가 붙었고, 이제 고정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그 다음에 순수출이 추가되고, 여기다가 환율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IS 곡선을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그러면, 자, 그래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수평축은 Y가 동일한데, 수직축이 바뀌었죠. 수직축이 가격 변수로서 이전에는 이자율이었는데 이제 이자율이 가격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 변수 환율입니다. 환율하고 Y의 관계가 IS 스타 곡선의 관계다 하는 거죠. 자, 이 관계에서 이 IS 스타 곡선도 IS 곡선하고 동일하게 이런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ISS의 우하향이지만 여기서는 환율하고 IS 스타, 환율에 따라서 IS 스타도 우하향합니다. 왜 우하향하냐? 그러면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지고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수입품은 비싸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상대 가격을 본다 그러면. 수입품의 절대 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면 싼 물건은 더 잘 팔리죠. 그러니까 수출은 더 많이 됩니다. 수출은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물건이 비싸졌으니까 덜 팔리는 거죠. 그래서 NX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NX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수출 부분에서도 뭐 상승하는 요인이고 수입 부분은 하락하는 요인이고 둘 다 어쨌든 상승하는 요인이 되죠. 뭐 수출만 따지더라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늘어난다.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Y가 늘어나는 거죠. 그 Y는 이 Y의 구성 요소 중에 NX가 있는 거죠. 요 네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ISLM 모형에서는 주로 구성에서 이 I가 변하면서 구성이 변했는데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주로 이제 이 NX가 변하면서 이 Y의 구성이 바뀌는 이제 그런 변화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균형 Y가 더 늘어나니까 IS 커브는 이런 식으로 IS 스타 커브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IS 스타 곡선이고 그 다음에 LM 곡선을 봅시다. 화폐 시장의 균형. LM식은 뭐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NX 같은 것도 없어요. LM식은 화폐 시장 균형이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 실질 화폐 잔고 공급은 P분의 M 여전히 이거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은 L입니다. liquidity demand 함수죠. 그죠? 그리고 L의 함수로서 R과 Y를 썼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변수인 R이 상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R이 고정된 R스타인 거죠. 그래서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요것만 차이가 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려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자율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분수를 본 이 환율하고 Y 관계를 봅니다. 환율하고 Y가 균형이 되는 화폐시장 균형 관계를 보는 거죠. 그걸 그리보면 식 형태가 앞에가 동일합니다. 이런 동일한 수직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환율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결정된 Y가 그냥 그대로 계속 그대로 Y입니다. 그대로 Y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은 그냥 P분의 M 그대로다. 이 균형에서 어떤 Y가 하나 정해졌다. 화폐 시장 균형에 따라서 Y가 정해졌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Y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화폐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LN 커브는 이렇게 LM 스타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즉 LM 곡선은 주어진 R스타 값에 대해 그려졌는 건데 이게 수직인 이유는 주어진 R스타에서 환율 값에 상관없이 통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Y의 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IS 스타, LM 스타 곡선까지 설명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두 개를 교차하는 점이 되겠죠. 즉 문델 플레밍 모형식의 균형은 IS 곡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LM, IS 스타 곡선이 이렇게 되고 LM 스타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면 IS 스타고 LM 스타죠. 이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여기서 균형점이라는 것은 상품 시장 균형과 서비스 시장이 동시에 균형되는 요점이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셈이죠. 그리고 균형 소득 수준은 여기다 하는 거죠. 이 점을 통과하는 Y니까 이 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보면 LN스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폐 시장에서 변화가 없으면 Y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큰 인투이션인데 나중에 이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Y가 여기서 어떻게 변한다 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렇다 그러면 여기 모형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이 모형의 주 용도라는 것은 결국은 모형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환율이 여기서 균형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IS 커브가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균형 환율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주로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델 플레밍 모형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모형을 도출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책에 따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정책 변화를 보겠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오는 무역정책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보겠는데, 그거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뭔가 하면 셋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환율 제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변동환율제하고 고정환율제. 그래서 각각의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따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두 환율 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동환율제는 실제적으로는 보면 현실적으로는 완전 변동, 완전 고정보다는 그 사이에 그레이 에리어라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라 그러지만 완전 변동을 안 하고 상당히 개입한 나라도 많고, 그 다음 고정환율제지만 수시로 환율을 움직이면서 거의 변동환율제 같이 기능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 나라도 있고, 그 다음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커런시 보드라고 또 다른 형태의 환율 제도가 있고, 현실적으로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다 그러면 환율 제도가 200개 가깝다 정도 추정할 만큼 나라마다 환율 정책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제 그냥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장 추상화시킨다 그러면 변동환율에는
그냥 시장 변동,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되도록 완전히 놔두는 그런 것을 변동환율제라고 그러고, 고정환율제는 그냥 환율이 얼마다라고 딱 고시를 하고는 그 고시 가격을 완벽하게 고수를 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변동환율제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가 변동하도록 허용한다. 거죠. 변동하도록 허용하고, 그러면 이가 변동하도록 변동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환율 할 수 있도록 외환 시장이 제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 보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변동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들은 변동환율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환율제를 쓰려고 그러면 변동환율이 결정되는 외환시장이 있어야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충분히 뭐 가격의 개폐성을 가질 만큼 많은 양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시장을 구축하기에, 시장이 작동하기에 경제 규모가 안 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소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다가 19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뭐 관리 변동환율제를 하다가 90년대 거의 한 중반 정도 와서 변동환율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완전 변동환율제로 갔는 건데, 뭐 80년대 왜 변동환율제를 안 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만큼 시장이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인프라가 된 것이 90년대 중반 돼야지 우리나라에 충분한 그 경제의 규모, 매스가 됐고 거래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래되는 양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믿을 만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변동환율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외환시장이 뭐 잘 된 외환시장이 있고, 거기서 시장 가격이 믿을 만큼 잘 돌아가는, 잘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 있고, 거기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한 상태를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외국 화폐와 국내 화폐를 교환한다. 환율을 딱 고시하고 정해놓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이제 환율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고정된 환율에 따라서 다 거래를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현실은 여기 많이 벗어난 것은, 고정환율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 개도국들이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는 밑에는 안 지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중환율 제도가 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뭐 좀 예를 들긴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북한 예를 많이 드는데, 북한에서 뭔가 하면 소위 북한 그 공시 환율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 지정 환율이 있고 그러나 장마당 환율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변동 환율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잘된 인프라가 된 그 외환시장이 뭐 없는 나라도 대부분 이 암시장 환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그때 나름대로 결정되는 환율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소위 장마당 환율, 북한에서 장마당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환율을 보면 북한 돈의 가치가 이 장마당에서 거래될 때는 실제 공정 환율에 비해 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훨씬 더 뭔가 저평가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게 장마당에서 저평가가 되느냐, 아니면 공식 환율이 뭔가 고평가됐느냐 그런 건데, 대부분 개도국은 그래요. 공식 환율이 굉장히 고평가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뭔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환율 수준이 높으면, 그냥 통화 가치가 높으면 그 나라 경제가 높은 위상을 가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을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자존심이고 우리나라의 뭐 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환율을
고정 환율을 높게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정 환율은 기능을 못하고 그냥 암시장에서 훨씬 북한 같은 그런 낮은 가격의 환율이 기능을 하는 그 극성을 부리는 그런 경제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그건 현실이고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말대로 고정환율제를 지키는 나라죠. 그렇다 그러면 그 고정환율제 내에서 소위 거래를 완벽하게 환전을 완벽하게 해주는 상태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정책 분석을 볼 겁니다. 자, 먼저 변동환율제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뭐 요즘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세계적으로 환율 제도를 다 셋업을 다시 했고 금융 제도를 만들었는데 다시 다 이제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소위 한번 들어봤겠지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자국통화 가치를 골드에 딱 고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돈 가치를 유지한다.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 미국 달러에 대해 가지고 어떤 비율로 환율을 결정해 가지고 그걸 지킨다. 라는 식의 금융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가 안정돼야지만이 무역이 자유롭고 세계 경제는 이제 번성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2차 대전 같은 전쟁을 다시 안 일으킨다. 라는 이제 그런 반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쭉 운영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무역은 잘 되고 좋았어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뭐 예측 가능하고, 훨씬 위험을 줄이면서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70년대쯤 되니까 이제 덜그덕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쯤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도저히 이 환율 제도 유지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면 그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성장이 많이 되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뭐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지만 세계적인 무역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세계 돈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데 그 수요에 미국이 부응을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딜레마인데 부흥회가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부흥을 못하면 세계적으로 돈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겠다라는 아우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중간하게 부흥을 조금 하는 차원에서 돈을 찍어내 봤더니만 문제는 미국 돈의 가치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35달러가 1온스인 그 픽스드 레이트가 안 되는 거죠.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즉 고정환율제는 한 20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한 20, 30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뭐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는 변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에 뭔가 하면 서로 상호적인 비율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만든 제일 큰 요인은 일본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이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으면서 소위 달러가 일본으로 마구 쏠리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 뭐 미국 달러 부족, 그 다음에 미국 돈 가치 하락, 상대적으로 일본 돈 가치 상승,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비율 결정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시장들은 다 변동환율제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결정해가지고는 유지가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선진국 나라들은 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에서의 정책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고정환율제의 정책을 보죠. 자, 변동환율제에서 이제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이 G를 늘리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커브에서 G를 늘린다 그러면 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앞에서 배운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정부 지출을 늘리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이 새로운, 그러니까 늘어나는 G에 따라서 새로 이동했는 선이 되죠. 그럼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이 되죠. 그러니까 비교 정책 분석을 해보면 균형이 옛날 균형은 여기였는데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환율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게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이 됐다가
점점점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까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을 본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그 결과는 원했던 Y는 안 늘고, 물론 중간에 잠시 늘었을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율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Y는 그냥 Y1 그대로고 환율만 상승해 버렸다라는 것이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정책 효과를 할 때 정책의 효과는 뭘로 보느냐? Y를 늘렸냐 안 늘렸냐를 보는 겁니다. Y를 늘렸냐 안 늘렸냐. 그 다음에 결국은 실업을 잡았냐 못 잡았냐라는 이야기죠. Y가 늘면 실업이 줍니다. Y가 늘면 고용이 늘고 실업이 주는 거죠. 그걸로 해서 정책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단순히 정부 지출을 늘렸다가 아니고 늘려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늘렸는데 효과가 있느냐, Y를 늘렸냐, Y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로 그렇죠. 이걸로 봐가지고는 그 이야기는 정책의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재정정책의, 그러니까 개방경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개방경제, 특히 이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모형에서의 결과죠.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에 서구 개방경제에서 재정정책은 실질 GDP에 영향을 못 미친다. 왜냐하면 구축 효과 때문이다. 밀어내버렸다는 거죠. 구축 효과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그러니까 균형 국민소득 모형에 비해 가지고 ISLM 모형을 보니까 그 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더라. 일부 줄어든 것을 우리가 구축 효과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니까 이자율이 상승해 가지고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것을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폐쇄경제 모형에서도 ISLM 모형에서도 구축 효과는 존재했습니다. 밀어내기 효과는 존재했고, 그러나 밀어내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우에는 그래도 ISLM 모형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당초 성수효과, 균형국민소득 모형의 효과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소국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구축 효과로 인해 가지고 Y가 요지부동이다. 완전 효과가 없다. 재정정책은 환율의 평가 절상을 야기시켜서 순수출을 구축한다. 자, 구성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 처음에는 이 G가 늘었으니까 Y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여기서 이 점으로 간 겁니다. 이 점으로 갔는데, 이 점에서는, 이 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Y가 균형 Y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Y가 늘면 사람들이 다 더 소비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쓰는데 국산품만 아니라 수입품도 똑같은 비율로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더 물건을 많이, 그러니까 수입품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수입품을 더 많이 쓴다 그러면 많이 쓰니까 수입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율이 균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이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더 많이 쓰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여기서도 더 많이 쓰죠. 여기서 더 많이 쓰죠. 그럼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면서 어디까지 오르냐 그러면 이 Y1 수준까지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수입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옛날에 비해서라는 것은 옛날의 균형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균형에서 벗어났다. 그럼 다시 그 균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수입을 덜 하도록, 옛날 수준만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을 더 올려가지고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거죠. 그만큼 해야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에 의해 가지고 늘은 것은 나중에 중간에서는 뭐 이것도 변하지만 나중에 본다 그러면 결국은 비교정책부서 보면 최종 결과는 이 늘은 만큼의 NX가 줄게 되는 겁니다. 줄어서 Y는 그대로죠. Y1이죠. Y1 그대로다. 그러면 처음하고, 그러니까 요점하고 요점 두 점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두 점에서 Y1은 그대로입니다. Y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식 내 구성에서 뭐가 바뀌었냐? Y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도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I도 변화가 없고, 정부 지출은 있었죠.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110으로 10 늘었다. 그렇다 그러면 NX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에서 10으로 10이 줄여줘야 됩니다. 는 만큼 여기서 줄여주는 거죠. 그게 환율 상승으로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뭐 옛날 Y1 그대로 된다. 그 이야기는 이게 늘어 가지고 정책 효과로 뭔가 Y를 늘리고 싶었는데 이게 환율만 상승시켜 가지고 그대로 NX만 늘리고 줄이 가지고 치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축했다, 밀어내겠다. 소국개방정제에서는 재정효과는 환율의 평가 절상을 야기시켜가지고 순수출을 구축한다. 순수출이 줄어든 거죠. 재정정책, 재정 확대된 그만큼 순수출이 줄어들어가지고 소위 완전히 구축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인투이션을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재정정책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다. 그러면 뭔가 하면 결국은 그만큼 수입품도 많이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품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그 국산 물건 수입품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효과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 전에 국산 물건 쓰는 것이 뭔가 하면 균형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 이상 부분은 다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재정정책의 일반적인 우리가 교훈입니다. 모형적인 평가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변동환율제에 대해서 변동환율제의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까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봤죠.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금융정책입니다.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금융정책의 효과. 자, 뭐 동일하게 셋업을 IS 스타, LM 스타 모형을 셋업을 이렇게 모델이고 이 그림이죠. 그림이고 이게 규정이죠. 여기서 이제 금융정책을 썼다.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M이 늘은 겁니다. M이 늘었죠. M이 늘었다. M이 더 늘어나면 이 LM 스타 값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M이 증가하면 화폐시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Y가 증가해야 됩니다. 더 늘어난 Y하고 이 등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R은 변동이 없는 거죠. R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Y가 더 상승해 줘야지 이게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증가한다. 그 이야기는 LM 스타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거죠. 이동하면 이제 새로운 균형을 보면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는데 그 전에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전에 이 점하고 비교해 보면 환율은 하락했고 Y는 늘어났다. 결과 환율은 하락했고 델타 E가 마이너스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상승했다. 델타 Y는.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상승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정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있다라고 일단 뭔가 하면 그냥 단번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경제정책의 효과는 Y로 보는 거니까. Y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소득이 늘고 실업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낮췄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의 변화를 보면 그럼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느냐? 자, Y는 여기서 I는 변화가 없죠. R스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I는 그대로입니다. C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Y가 늘어났기 때문에 C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G는 변화시켰단 말했으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변화가 생기느냐? 이 NX도 변화가 생겼다. NX에서 왜 변화냐 그러면 E가 떨어졌다.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싸졌으니까 더 수출이 많이 되고 수입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NX가 늘어난 거죠. 구성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 소득이 늘어났는데 이 소득의 구성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이 두 개는 그대로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NX도 늘어나는 그 두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 효과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NX가 늘어났다는 거죠. 환율 하락으로 NX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Y가 늘어나니까 따라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효과는 여기서 항상 다 여기 있는 거죠. 가격 변수가 여기 있으니까요. 자, 일단 두 개의 변화가 생겼다. 자, 여기서 이 임플리케이션을 본다고 하면 금융정책은 총 수요의 구성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즉, 폐쇄경제에서는 지금 이 모형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ISL의 모형에서는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소득을 늘렸죠. 늘은 것이 우리가 폐쇄경제에서의 소위 통화정책의 전달 채널이었습니다. 채널이었는데 지금 이 장에서의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통화량을 늘리니까 이자율은 뭐 변동하지 않고 알스타 그대로고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순수출이 늘어서 Y를 드린 겁니다. 소비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연달아 따라서 늘은 것이지 메이저 채널은 이겁니다.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나는 것. 이게 Y에 영향을 주던 채널이다. 그렇죠? 확장적인 금융정책은 세계 전체의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Y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렸다. 그래서 정책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좋은 정책이다. 효과 있는 정책이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Y를 늘었느냐? 우리나라가 Y가 늘었느냐? Y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확장적인 금융정책은 세계 전체의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전체의 총수요. 이것 때문에 세계 전체의 총수요가 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럼 우리나라의 Y가 어떻게 늘었느냐?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은 환율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환율정책인데 뭐 나중에 더 보겠지만 아니면 국제금융론에서 잘 배우겠지만 환율의 결정이 일어나 본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은 양국 물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가 수준에 따라서. 그럼 물가는 어떤 변수에 따라 결정되느냐? 물가는 통화량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전반부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통화량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환율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소위 순수출을 변화시켜 실물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간접적인 통화정책이란 간접적인 환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 가치를 싸게 만든 겁니다. 싸게 만들면 수출이 많이 되고 수입이 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가지고 Y가 늘었으면 늘은 만큼 그 다음에 Y가 준 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더 수입하고 자국 물건은 우리의 덜 수출을 더 못하게 된 나라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만큼 피해를 본 나라가 생깁니다. 실제 이래가지고 이걸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되는데, 이게 환율 전쟁이 되는데, 뭐 실제 이거를 뭐 경제가 굉장히 이제 공공한 사정에 빠졌다. 경제 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가 Y를 늘리겠다.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해가 나서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도를 맞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복수를 한다. 상대도 똑같이 복수하면 뭔가 하면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NX가 감소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뭐 두 나라 세상에서 한 나라가 저렇게 되면 상대 나라가 그만큼 NX가 줄게 되고 NX가 줄면 줄 만큼 Y가 줍니다. Y가 줄게 되죠. 못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복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Backup My Neighborhood Policy라고 하는데 뭐 걸린 궁핍화 정책, 상대방을 거지 만들기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게 무역이 바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아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비상시에 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자주 썼다가는 결국은 국가 간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해외의 손실을 토대로 국내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켰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정책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정책 두 가지가 끝이었는데, 이제 여기 13장 개방정지에서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다 이 안에 있었죠. 이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됐죠. NX라는 것이. NX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 NX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역정책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무역정책을 보자. 뭐, 무역정책, 뭐, 최근에 많이 봤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무역정책으로 완전히 전쟁을 벌였죠.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수입 금지, 뭐, 얼마만큼 수입 금지, 어떤 종목 수입 금지, 뭐,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미국이 중국 보고 먼저 딱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그 다음 뭐, 또 중국은 또 뭐, 또 딴 나라하고 또 많이 붙었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호주하고 한번 붙었죠. 호주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뭔가 하면, 호주산 와인 수입 금지, 호주산 랍스터 수입 금지, 호주산 뭐 수입 금지, 그러다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까지 했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그게 정치적인 요인이든 경제적인 요인이든 그런 무역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무역 정책은 힘이 있는 나라만 하지 힘 없는 나라는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뭔가 하면 더 두드려 맞는 거죠. 더 보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은 제일 큰 문제는 강대국만이 하는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WTO가 있는데, WTO가 국제무역기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WTO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세계적인 정책, 경제정책, 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봅시다. 이론적으로 무역정책의 효과를 보면 여기서 NX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이에서도 관세 혹은 쿼터제에 있는 수입을 감소시키고 순수출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무역정책, NX를 늘리는 정책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쿼터 아니면 관세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수입 금지는 더 반시장적인 것이고 조금 신화적인 정책으로 하면 관세를 높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제 관세를 높였죠. 근데 관세를 높이는데 관세가 뭔가 5%에서 7% 높이는 것은 관세를 높이는 정책인데 5%에서 100%로 높이는 것은 관세 높이는 정책이 아니죠. 그건 수입 금지 정책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은 뭔가 60%, 어떤 것은 30%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무역 정책이죠. 관세 정책인데 관세를 올린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올리느냐 그게 문제죠. 엄청나게 올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수입 금지 정책이고 어쨌든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수입량을 제한합니다. 양을. 수입을 이 물건은 그 나라에서 매년 얼마만큼만 수입. 그리고 그거 채우면 그 다음부터 수입 끝 하는 거죠. 그게 쿼터제, 양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수입을 감소시키고 또는 뭐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수입이 주니까 뭐 수출이 안 늘더라도 순수출은 증가한다. 그러면 아이스복스는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이게 어쨌든 NX가 증가한다 그러면 무역정책으로 NX가 뭐 쿼터전 관세전 NX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경로를 본다 그러면 당장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만 최종점과 최후점을 봅시다. 처음 점이 여기였는데 최후점이 이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뭐냐? 단지 환율만 상승했다. 자, 이 경로를 보면 그 결과는 환율만 상승하고 소득은 변화가 없다. 재정정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위를 늘린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NX를 그냥 외생적으로, 정책적으로 늘렸다. 무역정책을 해도 그 결과는 재정정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성은 차이가 있죠.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 부채가 남는다라는 거인데, 부채가 남는데, NX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채가 남진 않죠. 어쨌든, Y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단지 환율만 상승시켰다. 즉, 그 이야기는 수익 규제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무역 정책을 썼느냐? 관세를 높였느냐? 그것은, 자, 그 때문에 중국 수입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다. 무역 적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여러분이 실업자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중국 수입품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그것을 응징을 하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응징을 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응징을 해가지고 적자가 줄고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라고 하면 아니다. 수익 규제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다. 라는 것이 이론적인 부분. 실제로 그래요. 자, 무역 적자를 줄인다. 측정한 것은 NX를 늘리는 거죠. NX를 늘리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구성의 변화를 보면, 이 구성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점에서의 이 네 개의 구성과 요점에서의 이 네 개의 구성에서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봅시다. Y는 변화가 없었다. 총량은 변화가 없죠. Y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C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도 변화가 없습니다. 재정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NX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NX. 이 점에서의 NX하고 이 점에서의 NX하고 양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NX가 늘었죠. 무역정책으로 수입을 막았기 때문에 막은 수입만큼 NX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늘어난 NX만큼 다시 NX가 그러니까 NX가 줄은 거죠. 준 것은 환율이 상승했어. 그러니까 환율이 어디까지 상승하냐 그러면 늘어난 NX를 원위치 만들 만큼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NX가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본다. 그래서 그 적자를 막기 위해가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무역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역 정책을 해가지고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책 실시하면 그때 따라가 당장 그 다음 달 정도는 더 좋아지는 데이터를 볼 겁니다. 보겠지만, 한 몇 달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따라가지고 환율이 변해가지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옛날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 좋아진 것도 다시 원위치 되면서 NX에 변화가 없다. 원래하고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NX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역 규모는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NX가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 좀 NX가 늘었다가 그게 다시 원위치 간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NX가 변하지 않았으면 옛날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Y가 똑같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더 문제가 생긴 것이 옛날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됐다는 거죠. Y에서는 Y로 막아 동일한 상황인데 옛날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됐다는 것은 무역 규모가 감소했는 겁니다. 무역 규모가 감소했고 무역 규제는 수입을 감소시키죠. 수입을 감소시키고 환율 평가 절상한 수출을 감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감소했죠. 그러면 더 나빠진 상황이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 원론 처음에 보면 소위 리카르도 비교율이 나오죠. 무역이 왜 좋냐? 무역을 통해 가지고 gains from trade. 양국 간 더 뭔가 효율적인 생산 소비를 통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난다. 그 소비할 수 있는 늘어난 양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나빠진 상황이다. 무역 규모의 감소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요 모형, 요 반응까지만 봤다 그러면 뭐 그래도 Y는 변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라운드에 가면 이제 Y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 라운드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는 Y는 원위치 Y로 그대로 갔지만 상대국은 Y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이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Y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줄어든 것은 상대국이 지금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무역으로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 규제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그걸 다 덮어쓴 거죠. 그럼 상대국이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을 동일하게 또 보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상대국이 같이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줄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이후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됐냐 보면 더 악화됐습니다. 더 악화됐고 그것이 뭔가 하면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복을 해가 시원하죠. 시원하죠. 단지 그 효과죠. 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힘이 미국이 강대국인데 힘들고 뭐 했냐? 힘을 한번 썼다라는 걸 가지고 뭔가 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뭔가 하면 서로 기분이 나쁘면 한 대 때리면 뭔가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두고 보면 서로 둘 다 경찰에 불려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치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양국 다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끼리 무역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손해보고 제3자가 이기게 됩니다. 제3자가. 그러니까 둘 다 그 무역 분쟁을 하면서 수입을 안 하면 그 물건이 다른 나라가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물건을 수입을 막았다. 그러면 그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물건이 수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두 그러니까 이 소이빈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 물건을 수입 안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이빈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이빈 대두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소위 돼지를 키워가지고 세계 돼지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이죠. 돼지고기를. 그런데 그게 돼지 식량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두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산량에 맞는 브라질에 가가지고 싹쓸이로 사들이죠. 그래서 브라질 농민들이 사실은 제일 덕을 받습니다. 브라질 농민 입장으로 봐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우리 거 비싸게 사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양국 다 손해보는 겁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중국, 호주 간의 무역 분쟁도 무역 정책과 유사한 경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뭐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뭔가 하면 정치적 요인으로 시작한 거죠. 일방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를 시킨 겁니다. 수입 금지를 시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유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효과죠. 결국은 그래서 중국이 뭐 물론 중국이 이번에 호주하고의 무역 분쟁에서는 이 NX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Y를 늘린다거나 NX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소위 이 벌칙을 주게 처벌을 하겠다. 징계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해가지고 그만큼 중국의 그 생산업자들 수출업자들이 뭐 꽤 고통은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효과를 봤다라고는 할지 모르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NX는 결국은 뭔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로서의 수입을 줄이면 중국도 호주로서의 수출이 주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생기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원하던 결과를 조금 멀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수익 금지를 시켜 가지고 늘었다가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모델 그대로 본다 그러면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대로죠. 그대로고 그 다음에 더 장기적인 효과를 본다 그러면 NX가 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이 모델 상에서는 뭐 동일하다, 똑같은 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많죠. 실제 이제 뭐 제일 치사한 방법이 사실은 랍스터 수입 같은 경우인데 뭐 랍스터 수입은 처음에는 그냥 통관 보류 그러니까 생물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 신선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통관 보류를 해놓고 한 달을 놔둡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지고 피해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본, 뭐, 호주 수출업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그런 건 분명합니다. 있는데, 지금은 보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출하던, 그러니까 호주 랍스터의 거의 한 80%를 중국에다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랍스터가 지금 어디 갔느냐? 그런데 여전히 호주는 랍스터 수출 많이 하고 있대요. 조금만 줄어드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은 요즘은 어디로 수출하고 있냐 보니까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더라. 홍콩으로 수출해가 홍콩에서 뭔가 하면 홍콩이 수입을 했는 거고, 그걸 차로 뭔가 하면 중국 내륙으로 실어 나르더라. 그러니까 명분은 명분이죠. 그런 식으로 보복을 했는 거고, 실제적으로 다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다 막지는 못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석탄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에 대해 가지고는 다들 공감하는데, 대의를 공감한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잘 해가지고 뭔가 하면 그 체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당장 뭔가 하면 그럼 석탄 발전소 문 닫아 그랬다가 뭔가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 석탄 중에서 호주산이 거의 한 7, 80% 됐습니다. 그걸 금지하니까 이제 그걸 그만큼 딴 데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만큼 좋은 물건, 싸게 나온 데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 가가지고 남미에 가서 수입을 해왔는데 품질 나쁜 거 더 비싸게 주고 수입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석탄 발전소들의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 어떤 경우는 뭔가 하면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발전을 중단하는 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기후 체제 그 문제까지 더해가지고 석탄 발전이 줄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전역으로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중단시키고 난방을 못하는, 지금은 시작이지만 올 겨울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무역 정책의 효과를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봐가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거는 당연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무역 분쟁이 결국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중국도 이제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호주에 대한 석탄 수입 금지를 지금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해야 되는데, 오류가 없는 절대선에 있는 완벽한 이 당 지도자가 내리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계속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상황을 계속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자, 무역정책. 무역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파퓰리스트적이고, 그러니까 무역정책을 한다 그러면, 자, 외국 때문에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파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가장 나쁜 결과, 그러니까 해결은 전혀 못하고 문제만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 대부분 무역정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 봤죠. 그래서 결국은 무역정책의 결국은 공멸입니다. 공멸. 둘 다 망한다. 둘 다 손해를 본다. 그리고 엉뚱한 제3자만 조금 이익을 본다. 그리고 제3자 이익을 본 걸 합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자, 수입품 때문에 여러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 수입품을 막아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석유파동으로 일본 자동차가 들어와가지고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역 분쟁이 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정치가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일본 자동차가 뭔가 하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미국 자동차 일자리가 더 늘어났냐,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거는 결국은 뭔가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닌 거죠.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뭔가 하면 변화하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뭔가 에너지 효율적인 컴팩트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호,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조금 더 뭔가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대한 선호. 여기에다 부업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안 팔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뭔가 하면 새로운 변화를 잘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기존의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는 여전히 뭔가 하면 옛날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 공장의 규모가 안 팔리고 공장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거는 외국에다가 그 핑계를 대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이제 정치인들이 잘하는 그런 파퓰리스트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결국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익 규제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유지시키지만 수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일자리는 없앤다라는 거죠. 뭐 수익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수출품 부분에서는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 규제는 총 고용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또한 수익 규제는 마찰적 실업을 야기시키 가지고 부문 간 이동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잘해가지고 수입을 막아가지고 그 산업을 다시 살렸다. 문 닫은 공장 다시 문 여는 겁니다. 없어진 공장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이어가 또 몇 년 갈 것이냐는 거죠. 몇 년 갔다가 또 다시 또 경쟁력이 떨어져가 또 다시 문 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마찰적 실업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비용만 더 커진다. 그래서 무역정책은 뭐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만 남은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적으로만 남은 정책이고, 이제는 어느 나라도 무역정책을 안 쓰는 것이, 대놓고는 안 쓰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룰이 되어버렸는데, 최근에 난데없이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생긴 거죠. 좀 황당한 경우인데, 자, 이게 이제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새 정책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다르게 해가지고 고정환율제가 있어. 뭐 지금은 사실 고정환율제 쓰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또 몰라요. 세계적으로 환율제들을 보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정 갔다가 변동 갔다가 다시 고정 왔다가 변동 갔다가 긴 역사, 한 200년 역사를 보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고정 환율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일부 그런 추세는 있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유로의 출범. 그러니까 유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변동환율제죠. 미국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 위엔화한테는 변동환율제지만 유로 내에서는 고정환율제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로의 출범, 유로의 사용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는 고정환율제, 유럽 내에서의 고정환율제로의 회귀,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죠. 고정환율제 하에서 진짜 이게 이론적인 고정환율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국 화폐와 교환으로 국내 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환율을 외환을 들고 온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지 그 고정된 환율로 환전을 해줍니다. 환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대로 외환을 사러 온다 그러면 그것도 뭐 그대로 뭔가 이 외환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 고정환율로. 그걸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는 것이 고정환율제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미리 공표한 환율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LM 스탁옥선을 유지시킨다. 그런 식으로 그 환전,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환전을 다 100% 응한다는 이야기는 환전 요구에 따라가 통화량이 변하는 겁니다. 외환을 들고 와서 우리 돈으로 환전을 해 간다.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는 거죠. 외환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만큼 우리나라 돈이 더 발행된 것이고, 반대로 뭔가 하면 외환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환을 사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을 주고 외환을 사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LN 곡선이 이동을 한다. 즉 이동을 해가지고 LN 곡선을 이동시켜가지고 소위 E를 유지한다. 이런 제도는 명목 환율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LN 곡선을 이동시켜가지고 명목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이 고정환율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탄력적일 경우에 명목 환율이 고정돼 있더라도 실질 환율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 환율이 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보겠고, 지금 현재 우리는 ISLM 모형은 T가 변하지 않는 단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가 명목 환율 고정 또한 실질 환율이 고정된 그런 셋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봅시다. 재정 정책은 자, 여기서 이제 고정 환율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E가 E1이 계속 되도록 LM을 움직인다는 거죠. LM을. 여기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없는데 IS가 움직여가지고 균형이 E1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언제든지 LM이 움직이면서 E1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고정환율제를 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을 한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IS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IS가 서로 그 정부 지출을 늘리면 IS 곡선의 오른쪽으로 가죠. 변동환율제에서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IS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LM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은 E가 올라가 버리죠. E가 올라가니까 E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E는 E1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E1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높아진 것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디까지 이동시키냐 그러면 균형점이 요 E1이 되도록 여기까지 LM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 재정 정책을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통화량이 늘면 따라가 균형이 이렇게 갑니다. 균형이 이렇게 빨간선 따라 쭉 가서 최종적으로는 요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그 결과 정책 전과 정책 후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환율은 뭐 정책대로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정책 없고 고정환율제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변화 없고 그 다음에 대신 Y는 늘었습니다. Y1에서 Y2로 늘었다. 그래서 Y는 상승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앞에 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그 재정정책을 하니까 생산량을 못 늘렸습니다. 생산량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고정환율제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재정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게 이렇게 늘어준 거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재정정책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논란은 있죠. 순수 재정정책은 아니라 통화정책에 따라준다, 금융정책에 따라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정책에 따라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응해 가지고 통화량이 늘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Y가 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금융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봅시다. 금융정책을 했다고 하면 자,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면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빨간 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여기에서 1로 가는 거죠. 1로 갔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인 거죠.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을 다시 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LM을 줄여야 됩니다. LM을 다시 줄이면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고정환율제에서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정환율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금융정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책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그 환율 레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변동환율제에서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금융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량을 늘리니까 Y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는데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뭔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는 사실 금융정책은 뭐 의미도 없고 뭐 이런 정책을 할 일도 없는 거죠.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무역정책을 봅시다. 무역정책은 무역정책은 뭐 이것 동일하죠. 앞에서 봤던 재정정책하고 동일합니다.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뭐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되니까 환율이 오르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리죠. 통화량을 늘리면 어디까지 늘리냐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E1이 되도록 이까지 LN2까지 늘리죠.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제에서 수익규제는 Y나 NX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수익규제는 Y나 NX를 증가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Y가 넣은 것도 따져본다 그러면 이 이득은 다른 나라의 희생을 토대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단순히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전환이 발생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외국의 희생 하에서 Y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이 똑같은 정책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결국은 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내에서는 이 정책은 이론적으로 봐가지고는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